탐사에 당신은 나탄즈가 폭격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작전 미드나잇 해머 또한 타격을 받은 세계의 핵 농축시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대로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가장 견고한 핵시설에 3주 동안 2번에 걸쳐 14톤 폭탄을 투하했으며 이번에는 입구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2026년 3월 21일 아침 나탄즈 핵농축시설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터널 입구가 붕괴되었습니다. 환기구가 봉쇄되었습니다. 접근 경사로가 파괴되었습니다. 지하 50m, 2.5m의 콘크리트 뒤에는 수백 킬로그램의 농축 우라늄과 아마도 갇힌 인원들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소가 줄어들고 온도가 상승하며 통신이 끊긴 지하 미로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구조작전을 조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입구들을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전을 수행한 플랫폼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로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유일한 플랫폼이며 미주리주의 화이트먼 공군 기지에서 이륙하여 이란까지 18시간을 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칸 뉴스 에이전시는 공격이 벙커 버스터 폭탄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스라엘도 나탄즈의 일부를 공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작전 첫 주 동안 이스라엘 공군은 나탄즈의 지하 농축 홀 3곳을 자체 벙커 버스터 탄약으로 공격했으며 이는 아마도 GBU-72 또는 GBU-28일 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원심 분리기를 보관하고 있는 메인 홀에 GBU-57 2발을 투하했습니다. 무게는 14톤, 길이는 6.2m이며 깊이 60m까지 관통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폭탄입니다. 다시 말해 나탄즈는 실제로 양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조를 약화시켰고 미국이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2026년 3월 3일 국제원자력기구는 나탄즈의 입구 건물들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지하시설로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핵심 시설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월 21일 공격은 같은 무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입구를 넘어 더 깊은 내부의 다른 목표를 겨냥했습니다. 이것은 나탄즈에 대한 5번째 주요 공격입니다. 나탄즈의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공격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 농축시설인 FEP는 지하 40에서 50m의 위치에 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방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부에는 5만 개의 원심 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는 홀들이 있습니다. 지상시설은 2,500m에 걸쳐 있는 2개의 거대한 홀과 1,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스터리는 남쪽으로 1마일 떨어진 피객스 마운틴 시설에 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중심부에 새겨진 이 새로운 복합단지는 깊이 100m까지 확장됩니다. 일부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이란은 가장 민감한 작전을 지하 800m 아래로 옮겼으며 이는 샤이엔산의 노렛 본부보다도 깊습니다. 그렇다면 14톤 폭탄이 그 깊이에 도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목표는 접근 경사로와 항해 통로를 파괴하여 내부의 핵 및 군사 구조물을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입구가 무너진 후 안에 남아있는 것은 누구 또는 무엇일까요? 나탄즈의 지하 공간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원심 분리기의 작동에는 지속적인 전지 공급, 냉각수, 환기, 그리고 육불화 우라늄 공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원심 분리기가 매우 높은 속도로 회전할 때 상당한 열을 발생시키며 이 열이 방출되지 않으면 로터가 변형됩니다. 입구가 파괴될 때 환기구도 손상되었다면 2025년 6월 포르도 공격에서 미국이 환기구를 특별히 겨냥했을 때 온도 조절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 우려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용 인원이 1,000명인 것을 고려할 때 공격 당시 지하에 근무 중인 인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밀폐된 출구가 있는 미로에 갇혀 있을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유독한 육불화 우라늄 가스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육불화 우라늄은 습기와 접촉하면 불화수소산을 형성하며 밀폐된 공간에서는 몇 시간 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환기팬, 조명, 통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깊이 40에서 50m에서는 자연적인 공기 순환이 없습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입구와 손상된 케이블 때문에 외부와의 통신을 확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붕괴된 입구를 정리하기 위한 외부의 구조 작업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이 그 입구를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방사능 누출이 없다고 말하며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현재 그 시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입구가 붕괴되었습니다. 검증은 시설 내부에서 오는 정보가 아닌 원격 측정에 의존합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민감하지만 가장 적게 논의된 측면 중 하나는 러시아 인력 문제입니다.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은 명확합니다. 로사톰은 2025년 11월에 3,000명의 전문가가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중 700명은 러시아 시민이자 회사의 가장 숙련된 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3일에 원자로가 예방조치로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150명의 러시아인이 대피했지만 639명은 시설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탄즈에 러시아 인력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확실한 데이터가 없으며 이 침묵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1990년대부터 러시아와 중국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전문 지식과 장비를 제공했으며 원심 분리기 설계는 파키스탄의 AQ칸 네트워크로부터 이전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부쉐르를 건설했으며 호르무즈 간의 새로운 발전소를 위한 25억 달러 규모의 로사톰 계약이 2025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연결망이 나탄지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가정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나탄지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는 이를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불렀다. 노르즈 메시지에서 푸틴은 이란에 모스크바는 당신의 충실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전했다. 강한 발언이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을 이전하거나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 모순에는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 폭격에 반대하지만 핵무기를 가진 이란에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진 이란은 러시아의 지역적 이익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의 강경한 수사와 부드러운 행동 정책은 바로 이 모순에서 비롯됩니다. CNN이 독점적으로 접근하여 공개한 위성 이미지와 분석은 상황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이란은 전국에 산소 깊이 묻힌 27개의 지하기지를 건설했으며 총 107개의 터널 입구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기지의 최소 77%를 폭격했습니다. 접근 지점이 봉쇄되어 탄약이 지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이란의 대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공격 후 보통 48시간 이내에 새로운 터널 입구를 파서 접근을 복구합니다. 이는 이란의 지하 공항 능력의 깊이와 미국이 직면한 시시포스 증후군을 모두 보여줍니다. 입구 하나를 무너뜨리면 48시간 후에 바로 옆에 새로운 입구를 엽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이라는 겁니다. 이 순환은 전쟁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측면 중 하나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순환을 깨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은 지하 대피소 탐지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지하 미사일 발사 기지에 대한 정확한 공격은 현대 감시 시스템이 깊은 지하에서도 열, 진동 및 기타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산속에 숨으면 안전하다는 전략이 예전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벙커를 보는 것과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다르지만 보이는 목표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중 사이에서 새로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NN이 이란의 지하미사일 도시들에 완전한 접근 권한을 얻었다는 보도가 심각한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CNN이 이러한 깊은 구조물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와 어떤 조건에서 접근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워싱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하 구조를 시각화하는 것이 정보 성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란의 투명성을 향한 의도적인 움직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터널 네트워크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나탄즈 남쪽의 카즈마산 시설에는 동쪽과 서쪽에 각각 두 쌍의 입구 터널이 있습니다. 과학과 국제안보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터널 입구는 콘크리트 슬랩으로 보강되었으며 2025년 6월 전쟁 이후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틈새 공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성 이미지는 2025년 6월 18일 공격 직후 터널 시설에서 트럭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란이 공격 전에 중요한 물질, 아마도 농축 우라늄 제거를 더 깊은 시설로 옮겼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나탄재는 원자로가 아니라 농축시설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프로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스타일의 원자력 붕괴 시나리오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탄재에는 핵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자로 코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육불화 우라늄 누출입니다. 우라늄 헥사플로우라이드 가스는 고압해서 원심 분리기에서 처리되며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습기와 접촉하면 불화수소산을 형성하여 화학적 화상과 방사선 노출을 유발합니다. 손상된 원심 분리기나 파이프라인에서 누출이 발생할 경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치명적인 농도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수준 방사능 오염입니다. 손상된 장비에서 농축 우라늄 먼지나 잔여물이 환경으로 퍼질 수 있지만 이는 원자로 사고에 비해 훨씬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농축시설과 원자로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방사능이 누출될 위험은 낮습니다. 나탄재에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원자로 핵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교묘한 것은 장기적인 환경 오염입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농축 우라늄이 폭격을 당하고 버려진 지하시설에 방치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수로 스며들 위험이 있습니다. 나탄즈가 위치한 지역은 이스파한과 카샨 사이의 비옥한 평야에 가깝습니다. 그곳은 이란의 내륙농업지대입니다. 우라늄 오염이 지하수층에 도달하면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느리고 조용한 중독 시나리오입니다. 지역적 영향 측면에서 나탄즈는 체르노빌이 아니며 체르노빌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걸프 국가들과 이라크는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통제 상실이 지역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에 경고를 울렸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IAEA 사무총장 그로시의 군사 행동에서 핵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자제 요청은 이러한 우려의 제도적 반영입니다. IAEA는 지금까지 방사선학적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IAEA의 접근은 8달 동안 제한되었습니다. 저농축 우라늄과 고농축 우라늄의 재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그로시의 말에 따르면 이란이 신고한 핵물질 재고의 검증은 이미 표준 검사 관행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정확히 얼마나 많은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FDD 분석가 안드레아 스트리커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지적합니다. 이란은 이스파한 터널 단지에서 일부 농축 우라늄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용기에 저장하고 그 시설에 새로운 농축 유닛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스파한 터널의 입구를 2025년 6월에 토마호크 미사일로 파괴했지만 내부 물질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나탄즈에도 유사한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구는 파괴되었지만 60% 순도로 농축된 수백 킬로그램의 우라늄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핵 콩가리였습니다. 우리를 궁지에 몰면 원자폭탄을 만들겠다는 위협은 수십 년 동안 테헤란의 전략적 방패였습니다. 이제 그 방패의 물리적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탄즈의 물리적 인프라는 대부분 파괴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심 분리기는 파괴되었습니다. 입구는 붕괴되었습니다. 환기구는 봉인되었습니다. 아무도 콤산 깊숙이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심 분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아래 8m, 흙 아래 22m에 묻힌 구멍이 아닙니다. 핵 프로그램은 우라늄 동위 원소 분리를 지배하는 물리적 방정식입니다. 그것은 마레이징 강 회전자를 생산하는 금속공학적 지식입니다. 그것은 수천 대의 기계를 하나의 농축 구조로 연결하는 단계별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지식은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어떤 폭탄도 그것을 구덩이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란의 핵 과학자들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2003년 이후 수십 개의 대학과 수백 개의 연구센터에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의 마음속에 이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한 이 프로그램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교체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지식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붕괴된 입구 뒤 40에서 50m 지하 환기와 냉각 시스템이 중단된 홀에는 수백 킬로그램의 농축 우라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에 인원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설에 러시아인이 기술 자문으로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쉐르에 700명의 러시아 전문가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나탄즈에 러시아 인력이 없다고 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나탄즈를 6번째, 아마도 7번째, 아마도 8번째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공격마다 물리적 인프라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무기고의 어떤 깊이에서도 이 방정식을 방해할 수 있는 폭탄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란의 핵 미래와 중동의 안보 구조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에어키 수마라. 에어키 수마라. 에어키